한국 생성 AI 파운데이션이 생성 AI가 가져올 AX의 글로벌 대전환을 우리가 현명하게 좀 대비해보고자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의 그 도움으로 잘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장에서 이런 글로벌 그핫 이슈를 우리가 다루면서 방향성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각 산업과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께 지혜를 얻어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동향을 채집하시고 그것을 국내에 전파하시고 그 중요성을 소리 높여 좀 알려주시고 계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주영석 특임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신 분이지만 간단히 주요 이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식경제부에 또 계셨고 기업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시는 것 같고 국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마다 이런 글로벌 동향을 정리한 책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기고문을 적어주십니다. 이 기고문이 정말 아주 두꺼운 책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혁신하라 코리아, 달리 말하면 혁신하지 않으면 파멸이고 소멸이고 예측 불가능한 앞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되게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을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주영석 특임 교수님께 특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KGAF 이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송 회장님은 평소부터 오래전부터 이쪽 같은 분야 쪽에서 많이 또 뵙고 또 역시 또 저도 그 왕성한 활동과 해안에 아주 존경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뭐 다 대가들이신데 제가 이 AI나 이 특히 형상형 AI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만큼 전문적으로 이렇게 식견이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저는 요즘 우리나라도 이 AI 오늘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밤 지난 밤에 오픈 AI에서 이 GPT-4 오라고 하죠. 옴니의 약자라고 하는데 그 발표를 해서 뭐 지금 또 장안이 또 오늘 떠들썩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문자 그대로 멀티모달로 이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글도 보고 소리도 듣고 뭐 이미지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AI와 소위 대화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말이죠. 지금 뭐 몇 달 사이에 지금 이런 변화들이 뭐 그냥 나니까 이게 뭐 완전 리프로깅 현상이 있어서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뭘 준비할지 그 다음엔 또 뭐 어디가 뭘 나올지 요즘 메타도 뭐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뭐 이제 생성 AI를 전공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좀 여러 가지 방향을 좀 많이 제시해 주시고 저는 이제 뭐 이런 AI 전문가라기보다는 AI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가 될까? 요즘은 제가 이제 디지털 혁신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AI의 전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는 거에 대한 걸 뭐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제조 분야를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제조 산업이 뭐 우리나라 뭐 사실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자동차, 뭐 바이오, 우주항공 다 제조업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KTI라는 말을 써요. KTI라는 게 이제 KTI 산업이다. 그게 이제 제조업을 얘기하는 건데, Advanced Manufacturing, 첨단 제조업 또는 KTI는 Knowledge and Technology Intensive 산업이다, 제조업이다 그래가지고 첨단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중국도 지금 신질 생산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뉴 퀄리티
이 manufacturing capability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전 세계가 지금 제조업의 이 첨단화, 제조업을 가지고 제조업이 또 모든 방위 산업의 기본이 되고 요즘 특히 신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고 뭐 경제력에도 직결되고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건 대한민국은 이게 제조업을 이 흘러간 옛 노래로 생각하는 저 분위기가 기업만이 아니라 뭐 정부 이런 데서도 다 마치 제조업은 뭐 옛날 이제 요새도 제조업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많이 이런 흐름을 잘 좀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제조업을 적용해서 지금 얘기한 제조업의 KTI와 또 제조업의 첨단화를 우리나라가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에서 이 오늘 이 저는 뭐 KGAF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생성형 AI를 만이 아니라 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류형 또는 뭐 예측형 뭐 이런 이제 전반적인 종합적인 AI 역량을 우리나라 제조 산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지원하고 돕고 또 우리가 또 이게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외 협력도 많이 좀 여러분들 함께 같이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 마치고요. 오늘 제가 그럼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소위 AI나 뭐 디지털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기술의 혁신의 방향이 뭔가 우리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야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방향해서 이 디지털 기술, AI 역할, 또 이 특히 생성형 AI 역할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뭐 세계는 지금 초변화 대전환 시대라는 걸 너무 잘 아시고요. 그거의 그 변화가 지금 다 기술의 변화부터 지금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모르면 이제는 뭐 기업 경영, 뭐 국가 경영도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세계 경제 환경이 다 변화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뭐 좀 더 더욱더 뭐 무르익어가면서 특히 디지털 대전환이 이제 확실하게 더욱 잘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가 이 사람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 소위 지금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서 Z 세대, 알파 세대 뭐 이러면서 이런 새로운 디지털로 무장된 디지털로 태어난 디지털 이 네이티브들이 시장의 중심, 소비자의 중심이 되고 있고 이런 일반 기업이든 조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국 모든 생각이나 뭐 사고나 이 철학이나 모든 게 다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상황이 변화에 굉장히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 같고요. 지금 자본주의가 이제 굉장히 지금 민주주의도 위기에 빠져서 민주주의가 과연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거냐 이게 이제 우중 정치, 뭐 중우 정치, 뭐 이런 파퓰리즘 문제 이런 것들이 봉착하면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도 와 있지만 또 자본주의도 지금 결국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또 이게 또 갖고 있는 단점이 사회 양극화를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가속시키기 때문에 지금 미국부터 지금 이제 자본주의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면서 이 정부 정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 포용적 자본주의가 지금 크게 부상하고 있고요. 이게 뭐 자본주의 4.0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이런 거가 이제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로 해서 ESG 경영이 뜨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걸 지금 다 바꾸고 있고 또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격상되면서 지금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특히 제조업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화두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처럼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서는 이 미중 패권 전쟁을 통해서 이게 신냉전 시대로 가면서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자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환율 뭐 금융 전쟁으로 이제 전개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굉장히 지금 또 한국 같은 나라는 더욱더 이제 위험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 편이냐 편을 이제 정해야 되는 어느 편이냐를 강요당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서바이벌 할 거냐는 문제들. 그래서 뭐 이건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걸 이렇게 미래 전망을 보시면 뭐 이게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뭐 안심할 수 있는 거냐 불안하냐 지속 가능하냐 지속 불안하냐 그러면 뭐 이 보시는 대로 뭐 모든 게 다 빨간색은 아니겠지만 낙관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일반 그 세계인의 시각에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대전환이 지금 세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변화이기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을 반드시 해야 되고 뭐 AI도 디지털 대전환의 일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기후위기 탄소 중립 문제 때는 그린 대전환 그리고 또 팬데믹과 신냉전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문명 자체가 바뀌는 그러면서 이제 문명 대전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걸 대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글로벌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CES를 가봐도 그렇고 이번에 방금 전에 우리 송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하노어 메시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세계의 그 큰 화두가 두 가지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지털화라는 이 디지털 대전환에 저희 적응해야 한다는 AI와 데이터와 뭐 이런 걸 대응해야 되는 디지털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지금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CS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은 그렇게 많이 안 갔습니다만 CS 같은 경우는 한 20번 갔었는데 뭐 40년 전에 처음 가가지고 올해까지 한 20번째 정도 가본 것 같은데 정말 올해 작년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변화들이 올해 만연한 게 이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보면 디지털화는 목적은 아니죠. 디지털화는 수단에 해당되고 지속 가능성은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인류의 지속 가능성, 뭐 환경의 지속 가능성만이 아니라 환경의 지속 가능성 물론이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도 결국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 흐름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이 대전환이 기업으로 따지면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그냥 막 쓰는데 기업 입장에서 기업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국가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가 국가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데 일단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그 팩터가 커스터머죠. 우리가 뭐 고객은 왕이고 고객이 모든 경영학의 기본인데 특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에 중요해지면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중요해진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연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과 기업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 내가 목표하는 고객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그게 모든 거의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커스터머가 원하는 그런 그 밸류가 있는데 그 밸류를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느냐 그 제공하고 있으면 뭐 사는 거고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모델은 이걸 어떻게 이런 그 이제 뭐
이제 고객이 뭐로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그 제품이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할 거냐 하는 그 일련의 밸류 체인을 오퍼레이션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한목에 받을 거냐, 뭐 매달 받을 거냐, 버는 대로 받을 거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수익 모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여서 이걸 완전히 다 네 가지 요소를 다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요즘 여러 기업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병원도 똑같습니다. 병원도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우선 먼저 언제 끊을지 몰라서 이제 첫 단에 아예 정리부터 먼저 하면 이 3대 대전환이 결국은 생존 성공의 요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결국 이건 3대 대전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게 중요하고 뭐 기업 같으면 전 직원, 뭐 일반 무슨 기관 같으면 기관에 있는 조직 구성원이 전체가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성공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최우선 과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지금 이제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AI 대전환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대전환과 AI 대전환을 이 요즘 한국에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좀 상당히 이렇게 용어의 그 뭐라 하네, 반감기가 짧고 뭐 용어의 그 라이프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 한참 하고 나면 좀 식상해지면서, 야, 디지털 대전환 DX는 가고 이제 AX가 온다. AS 이제 AI 대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청난 오해죠. 왜냐하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3요소가 연결 데이터 AI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연결된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연결되니까 데이터가 생기고,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비즈니스 그 성장 능력을 만드는 것이 DX인데, 그 AX는 DX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생성형 AI처럼 새로운 걸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더 발전적인 요소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DX하고 AX는 저는 요즘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DX는 가고 이제 AX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제 DX까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DX 그만두고 이제 AX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니까 정말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DX의 3대 요소가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업 같으면 이제 고객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B2B든 B2C든 고객은 또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 디지털 저니를 통해 분석하는 걸 통해서 DB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핵심에 AI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AI를 생성형 AI를 왜 하나, 우리 AI를 왜 하나 하는 거는 결국은 이 DX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목적 중심, 소위 미션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전 세계를 리드하는 하나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항상 이 생성의 우리 KGAF도 우리가 무엇을 미션으로 하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대단히 항상 잊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본말을 뒤집히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조직, 뭐 기업은 전사적이고, 정부 전체, 뭐 공무원 모두, 또 모든 기관 할 것 없이 이제 데이터 AI를 잘 다루는 직원, AI를 잘 다루는 직원인데, AI를 잘 다루려면 이제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와 AI를 잘 다루는 직원 또는 조직원, 그런 정부, 그런 국가가 앞으로 승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성형 AI만이 아니라 흔히들 이제 뭐 이건 뭐 편의상 이렇게 붙여본 이름입니다만, 분류 잘하고 또 예측을 잘하고 AI가 이 세 가지 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망라해서 AI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린 대전환은 결국은 이걸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는 거가 결국은
경쟁력을 올리고 기업 같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 모아보게 되면 큰 개념으로 하면 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업도 지속 가능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또뭐 환경도 지켜야 되고 또 사회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위 ESG라는 것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ESG 이제 한물 같다. 이제 ESG 이제 뭐 요새 ESG 뭐 일반 미국의 블랙록도 이제 ESG에서 한 발 물러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하나 말고 둘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SG는 핵심이 지속 가능성이고 지속 가능성이 인류에게 지속 가능성이 보장돼 있다면 ESG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환경이고 사회고 계속 지금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은 뭐 당연히 지금 탄소 중립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많은 기술 혁신,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기술, 수단 경제 기술, 뭐 이런 다 기술이죠. 여기에도 엄청난 AI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 지속 가능성은 이제 포용성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요즘은 이 포용적이란 말, 이 사회 양극화의 반대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뭐 좀 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신사업 기회도 창출해 돈도 벌고 그다음에 또 지속 가능성도 만드는 것이 요즘의 핵심 키워드다 하는 얘기고요. 문명대장은 이제 결국 문화와의 융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사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경제도 이제 문화와 융합이 되고 문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가치의 이제 어떤 융합이 되겠죠. 그 과정에는 이제 개인화라든가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GBC 재편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요즘 이중 갈등 때문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고, 근데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협력과 성과 공유, 그래서 결국 또 웹 3.0이라고 하는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과 AI가 요즘은 또 웹 3.0 소사이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에 핵심 키워드가 바로 협력과 성과 공유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을 목표로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릴 건 다 드렸고 뭐 다른 내용도 너무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이렇게 뭐 정리해가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화, 소위 아까 디지털화라는 게 양대 키워드 가운데 디지털화는 또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맥락인데 결국 이 3요소가 이 커넥티비티와 데이터와 AI다 하는 말씀으로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디지털 대전환은 모든 게 지금 연결해서부터 소위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는 컴퓨터가 아니라 AI가 아니라 연결이 차이죠. 네트워킹이라는 연결이 초연결이 되면서 데이터가 양산되고 그건 이제 AI가 저도 박사 논문을 어, 이 제조 분야 쪽에서 동시공학이라는 걸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뭐 40년 전에 박사할 때도 뉴럴 네트를 쓰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AI는 뭐 수십 년 전 된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뜨느냐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데이터의 양산이 가능해지고 그걸 또 분석하는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이제 이런 그 3차, 4차 혁명이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연결과 데이터와 AI, 지능 이 세 가지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다 하는 얘기고 이걸 잘하는 나라가 또 이를 잘하는 국가가 성공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한 이 피지컬 베이스 이 물리적 세계에서의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죠. 이건 하나의 대표적으로 그냥 예시로 들어놓은 겁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사이버 세계에 관련된 기술들, 이 피지컬과 사이버를 융합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 필요한 것이 지금 이제 통신이라든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CPS, 뭐 디지털 트윈, 뭐 사이버 스크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 기술들이 서로 이렇게 예를 들면 모든 게 데이터의 소스는 센서 쪽이기 때문에 센서가 가장 중요한 센서가 이미지 센서부터 이 소리 위치 바이오 모든 센싱들이 이제
결국은 인터넷과 연결되면 IoT가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AI가 분석하고 다시 뭐 이제 현실 세계의 로보틱스 보고 액추에이션 움직이라 하면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거고 뭘 만들고 싶으면 3D 프린터가 만들 수 있고 또 뭘 메타버스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시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 피지컬과 사이버 세계가 연동되고 융합되는 것이 이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 하는 것이 그 모든 3단계가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은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소위 데이터를 이제 AI나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에서 뭔가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보다 더 이제 본원적인 건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예전에는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들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게 기업만이 아니라 가정, 뭐 도시, 국가 모든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하나의 미래 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기술 혁명이라고 하지만 기술 혁명이 만드는 비즈니스 혁명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연결을 만들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 고객과 기업 같으면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면서 소위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주는 소위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맞춰주는 거를 대량으로 맞춰줄 거냐 남자 여자 10대 남자 20대 남자 뭐 이런 이 대량의 그 공통적 특성을 맞추는 거를 대량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걸 인디비주얼 그냥 개개인까지 맞추는 걸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인디비주얼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는 지금 맞춤형 생산 소비 체제로 제품, 서비스, 의료, 금융 뭐 모든 뭐 분야가 다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상당히 지금 유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4차 혁명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또 이 혁명의 성공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좀 국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산업이 이제는 이제 한 산업에서 제조업이면 제조업이 제품이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도화되는 한 방향이 있고 수직 방향이 있고 또 하나 발전 방향은 이젠 업의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결되면서 업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그 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게 바로 통합 플랫폼화 되는 거랑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신융합 산업이다 또는 뭐 신제조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제조업을 한 나라에서는 서비스업을 융합하면서 신제조업이라고 하고 또 서비스업을 잘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서비스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융합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통칭해서 한 신융합 산업이라고 좀 이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융합 산업을 어떻게 이제 어, 육성할 거냐. 그게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재편한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한 혁신 트렌드가 있는데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화 맞춤화 또는 이 신세대들이 환경을 굉장히 불안하니까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주체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의 서비스화라는 이 everything as a service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 전주기에 걸쳐서 하나의 생기는 서비스 문제를 이 수익 모델화 시키는 그게 이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죠.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모델 요즘에는 구독 모델도 대표적인 이 제품의 서비스화 중에 하나고 요즘 이 고가의 이 공작기라든가 장비 산업에서 지금 화두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페이퍼 파트, 페이퍼 유즈
거의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거죠. 뭐 이런 모델도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거니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내 연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뭐 이런 그 서비스 융합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화, 뭐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인데 수요자 공급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솔루션을 하나를 묶어서 여기 가면 다 있다. 뭐 다이소 같이 다 있다는 그게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플랫폼인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의 방향이고 제품과 금융이 융합되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 맞춤화 추세는 산업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B2C는 굉장히 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또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B2B 특히 뭐 또 그것도 일관 생산하는 프로세스 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매스 프로덕션에 머물러 있지만 그 대신에 이 최소 주문 수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차별화돼야 되고 제품의 서비스화도 지금 아까 얘기한 제품을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사용 전주기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판매하는 그걸 같이 상품화하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안 됐던 게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이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만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 팔고 끝났는데 이제는 뭐 엄청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보이는 대로요. 뭐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든가 뭐 광고, 뭐 전자상거래, 보험, 뭐 위치 공간 정보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자동차 산업이 먹을 거냐 아니면 이 연결을 만들어내는 통신 산업이 먹을 거냐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산업이 먹을 거냐 이게 앞으로 산업의 쟁탈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은 이제 B2C 플랫폼이 있고 B2B 플랫폼이 있고 아쉬운 건 전 세계 디지털 플랫폼은 다 해외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또 중국 기업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한국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들을 외면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면 중소기업청장 할 때도 한국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또 아시아를 좀 들어가는 아시아 친구들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아마존이나 또는 알리바바나 이런 데 우리 중소기업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쪽에 대한 정부 지원책 같은 걸 만들고 했던 거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봐갖고는 상당한 숙제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포털 솔루션 프로바이더인데 한국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협업하거나 중소기업 간 협력을 하면 상당히 이런 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 연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지 않냐는 거를 하나의 그 좀 미래 희망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과 금융을 융합하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퍼 파트 같은 거가 고가의 장비를 어,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여놓고 리스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스도 지금도 리스라는 모델이 있으니까 리스로 사는데 리스는 고정비죠. 뭐 우리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를 투자에 대해서 실업자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거랑 똑같죠. 그럴 때 고정비입니다. 근데 이 연결을 통해서 생산한 만큼 돈 내라. 생산을 2배 하면 2배 내고 생산을 안 하면 돈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완벽하게 고정비를 변동비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국 기업이 예를 들면 이런 공작기 같은 데가 예를 들면 나 10억짜리 9억에 줄게 8억에 줄게 이거 갖고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하는 데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이런 특별히 제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장난이 아니다 하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EU가 지금 그 IX 프로젝트라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AI와 뭐 다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이건 다분히 이제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파상 공세에 유럽의 이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시작에서 시작된 거고 그게 최근에 독일 주도의 이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카테나 X라든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요즘 항공 산업, 뭐 화학 산업 프로세스 X라고 하고 또 에어로스페이스 X 이러면서 이제 매니팩처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는 매니팩처링 X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들 뛰어다니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이 기반 혁신을 하는 프레임워크는 아까 내가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 요소를 주로 이제 기업 중심의 어프로치를 설명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거를 이제 기존에서 새로운 모델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온 얘기고 뭐 예시가 뭐 이런 새로운 어떤 많은 전략들이 나오게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대전환 DX의 핵심은 이제 AX인데요. 전사적 AI 도입이 전 조직적, 전 정부적, 전 국가적 AI 도입이 핵심인데, 도입 분야는 방향은 두 가지죠. 기업 같으면 이제 제품하고나 서비스를 완전히 혁신하는 거, 옛날에 없는 서비스,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모든 오퍼레이션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이죠.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도입 방법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할 거냐, 온디바이스로 할 거냐 하는 두 가지 방향이 또 키가 될 거고, 일단은 지금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쪽은 이 두 개가 다 쓰이죠. 다 쓰여서 예를 들면 이번에 CS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로레알이 이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모든 소비자가 이제 아름다움을 가꿔주는 비서를 두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자동차의 매뉴얼을 완전히 이해해서 학습해서 자동차에서 이제 고장이 생겼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뭘 할 때 자동차 내에도 이제 비서를 둘 수 있는데 그 비서는 온디바이스 AI로 가려고 하는 추세가 많죠. 자동차 움직이다 보니까 이 통신이 끊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도 겸해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이번 한오버 메세에서도 다 AI가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기계 장비도 마찬가지 기계 장비를 가동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숙련된 사람만 가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계 가동을 쉽게 미숙련도 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기능을 제품에다 넣어서 판매하게 되면 엄청난 베네핏이 생기게 되겠죠. 요즘은 또 숙련 작업자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오퍼레이션의 생산성 올리는 거는 마케팅, 제품 개발, 생산, 구매, 판매 모든 기능에 지금 새로운 어떤 하루 걸 일을 한 시간에 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다 잘 아시는 얘기 같습니다. 제조 분야 요즘 제조 분야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열심히 지금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분류 쪽 분류자라고 예측자라고 좀 주로 딥러닝이 쓰이고 이제 트랜스 모델이 적용되는 이 생성형 쪽에는 요즘 설계라든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짜는 건 기본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품 디자인 자체에 또 서비스 디자인까지도 이제 가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디자인에 대한 건 일반 산업 디자인만 또 물론이고요. 너무 잘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 첫 번째 축인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결국 이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이 그런 뭐냐? 우리는 이 AI 대전환, 이 디지털 대전환 및 AI 대전환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에 이제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좀 다소 좀 철학적인 문제들도 좀 감안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세계 최대 지금 기술 전시회인 CES 2024 또 3주년에 끝난 한노버 메세 양대 기술 전시회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CS에서는 이 8가지의 이 분야를 가지고
휴먼 시크릿 포 올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지금 슬로건으로 이제 내세웠는데 휴먼 시크릿 포를 우리가 슬로건 그러면 그냥 그냥 형식적인 걸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 CS를 그 운영하는 CTA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뭔가, 그럼 우리 CS는 무엇을 위한 전시회가 돼야 되나, 이런 걸 정말 고민한 흔적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S를 20번을 갔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2023년. 작년에 저는 보면서 그때 이 휴먼 시큐리티 보호라는 말을 처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완전히 이걸 핵심에다 뒀고 작년에는 소개를 했고, 근데 작년에는 여기 7가지 여기 휴먼 시큐리티 보호이 이제 우리가 군대 신문에서 번역을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그러니까 이 인간 안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요즘 이제 칼럼 어땠을 때는 모두를 위한 인류 안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7가지가 작년에 이제 처음 얘기한 7가지인데 환경, 식량, 이 헬스케어, 이 바이러스 같은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퍼스널 세이프티, 개인 안전, 모빌리티, 또 커뮤니티의 공동체의 그 안전 문제, 정치적 자유, 경제 안정 문제, 요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 세계가 환경이 불안하고 식량이 불안하고 보건이 불안하고 퍼스널 세이프티가 불안하고 공동체 안전이 불안하고 정치적 자유가 불안하고 세계가 경제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불안해지는, 신기술을 접근을 액세스 투 이 테크놀로지 한 거는 일단은 이 AI 같은 걸 잘 쓰는 사람들은 편안한데 AI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결국은 아까 앞에서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던 세계인의 어떤 그 비관, 낙관보다는 비관, 긍정보다는 부정, 안심보다는 불안, 지속 가능보다는 지속 불가능성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우리 CES가 이거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거를 안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휴먼 시큐리티 포 올이라는 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무슨 그 사회 공헌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사업도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세계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정치가에 대해서 요새 영웅을 나오고 기다리는 것처럼 정치가도 이런 이 휴먼 시큐리티를 안정감을 주는 정치가를 찾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게 경제부터 정치까지 모든 걸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이 기술 혁신이 이제 지금 제가 충격적이었다는 게 작년 전까지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모든 게 기술 혁신이었어요. CS가. 그러니까 신기술이 뭐냐, 기술 뭐가 새로운 기술이다, 올해 나온 기술보다. 근데 2023년도에 저는 이런 변화를 처음 봤는데 기술 혁신의 목적이 뭐냐, 미션이 뭐냐 하는 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관점과 시대 정신의 변화고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걸 이제 의문점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기업들도 업의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중심에서 미션 중심으로.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그 조한디어가 농기계 회사인데 CS 가신 분 대부분 가셨기 때문에 너무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스타 기업이 조한디어였어요. 이게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제 출시해서 자율주행으로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곧 할 계획이라는데 자율주행으로 밤낮으로 필요하면 그냥 트랙터 혼자서 잡초 뽑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이제 비료주는 그거를 자동으로 해내는 거죠. 엄청난 땅을 다 이제 그렇게 해내는 정말 하는 건데 이런 그 자율주행 기술을 트랙터에 적용한 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시간 같은 때에 또 많은 또 관심을 갖던 것이 BMW의 이 비전 D라고 하는 신차 발표를 했는 이 컨셉카를 발표했는데 그게 완벽한 우리 옛날에 어 그러니까 저 전격 제트 작전에 부르면 오는 그 뭐 키트인가 뭐 하면 오는 그 자동차죠. 근데 이게 또 색깔까지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 잉크를 써가지고 초록색이 됐다, 노란색이 됐다, 빨간색이 됐다가 이 같은 차입니다. 같은 차가 이렇게 다 변모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이게 색깔도 막 바꾸고 막 현란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기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뭐 트랙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디어라든가 이걸 이후에 이 세계인의 관심은 존 디어에는 아주 갈채가 쏟아졌고 BMW에는 싸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로 보면 BMW가 몇 수위죠. 뭐 도심에서 자율주행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아직도 실현이 안 되지만 지금 농지에서 장애물도 없고 뭐 보행자도 없고 차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뭐 하는 데에서 자율주행하는 건 너무 쉽죠.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뒤떨어지지만 목적이 너무나 훌륭했던 겁니다. 목적이 이존 메이 CEO가 결국은 인류는 80억 명이 100억 명이 되고 이 기후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인류는 필연적으로 기아를 직면하게 되는데 결국은 농업 기술 혁명, 농업 테크 혁명을 존 디어가 만들어서 인류를 기아에서 구원하겠다 하는 이런 그 발표를 하면서 아주 전 세계의 인의 마음을 얻은 거죠. BMW 이 차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거 도둑질할 때 좋겠네요. 들어갈 때 빨간색 소리 갔다 나올 때 파란색 나오면 이런 얘기나 나오는 거지. 이게 사실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하고 아무 관계 없죠. 요즘 자율주행이 시들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뭐 편리한 거니까 뭐 하면 좋은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인류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웃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들을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AI를 하시는 분들이 AI가 결국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거가 핵심적인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목적, 소위 purpose 또 미션 중심의 파라다임 전환이 전 세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과기부 장관님께도 우리나라 R&D 체계를 뭐 제가 지금 국가과학연구회에서 융합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융합연구라는 게 그게 바로 지향적이고 미션 지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술을 융합하자는 얘기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기술인 우리 R&D인가? 그럼 R&D가 이 EU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R&D를 만들. 여기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융합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양 그거 관련된 겁니다만 바다에 플라스틱을 없게 하자. 이것도 엄청난 많은 기술이 융합돼야 되죠. 그다음에 또 치매의 어떤 그 버든을 반으로 줄이자. 이것도 뭐 엄청난 많은 뭐 신약부터 의료기 그런 정신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융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추세다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 체계도 이렇게 바꾸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린 대전환에 이 것에 이제 그러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목적 중심의 가장 중요한 그 그린 대전환의 목적은 탄소 중립이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 지금 보시는 대로 뭐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26년 만에 뭐 좀 완화된 시나리오 B로 가더라도 86% 줄여야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 현재대로는 지금 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2030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COP26인가요? 가셔서 NDC 40%를 약속하고 왔는데 2030년 40%를 줄여야 되는데 18년 기준인데요. 24년 현재 지금 반 왔는데 28년 대비해서 6년 동안에 줄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면 40%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 2050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말 그 국가적 과제인데 이게 전부 다뭐 국가적인 제1순위 과제로 되고 있느냐 이걸 위한 모든 그 산업 재편 뭐 저탄소화 무탄소화 또 비즈니스 모델 혁신 또 ES 경영 또 그런 그거 핵심 되고 있는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 R&D, 국가 R&D가 이런데 잘 쓰여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요. 이게 사실은 의무이자 또 하나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전 세계에 돈을 다 긁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발전 분야하고 제조 분야 두 개가 4분의 3을 한국 경우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리 300이 아리 100이 아리 100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런 룰을 우리가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냐? 전 세계에 이걸 동조하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이 나라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전 세계 룰을 카본 프리 100 소위 원전을 포함한 유럽은 지금 이걸 찬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게임 룰을 바꾸는 데 가야 되는데 그냥 그냥 뭐 미국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아리백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없는 나라에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우리나라도 이게 정치적으로만 갈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인들도 다 그냥 완전히 이편 내편으로 갈려져 있어서 대책을 만드는데 못하는 게 좀 제조 분야도 이 순환경제라든가 전동화라든가 수용제 이런 거 다 동원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또다 저변에는 결국은 다 데이터고 다 AI입니다. 이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가 이제 곧 시행이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또 핵심적으로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역시 또 AI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환경과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 결국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적 중심, 미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 우리 AI도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요 뒤에는 이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ESG가 왜 생겼는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지금 여기 보이신 대로 많은 배경이 있고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 ESG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걸 이 근본적인 기후 위기 문제, 자본주의 변화 문제, 세대 변화, 소위 MZ 세대가 뭘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ESG가 사그라들 유행 같은 건 될 수가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대정신이라는 얘기고 ESG가 결국은 뭐 기술 혁신하고 직결된다는 말씀드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행하는 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이제 비전이죠. 사회 비전이라는 게 다섯 가지 정리될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한 사회, 건강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 편리한 사회죠. 안전한 사회, 성장한 사회인데 이 다섯 가지를 지향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다섯 가지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고 비전이고 미션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AI도 이거를 다섯 가지 사회 비전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ESG에서 E하고 S는 이제 W시고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지속 가능 사회가 이제 E고 나머지가 S죠. 그다음에 G는 어떻게 하냐, 소위 의사결정의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인류경이란 말보다는 투명경영. ESG 경영 기본 방향은 결국 고객의 마음 얻기고 이게 무슨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업의 본연의 기업 경영 활동이다. 이거는 그리고 또 전사적으로 하는 일이다. 또 이런 거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경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다 추구하고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동반농장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적 시각으로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대 대전환을 기반으로 기업을 혁신하자. 이 AI를 중심으로 한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린 대전환과 문명 대전환도 결국은 디지털 대전환이 핵심적인 이네이블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수출의 핵심은 이제 그 부품들을 사서 SI를 해서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제조 기반 국가였기 때문에 제조는 또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노베이션, 유럽은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제 세계적인 선진국가 기업들을 롤 모델 삼았다면 어찌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롤 모델을 찾아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너무 좋은 BM에 대한 어떤 스트래티지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품을 만드는 제조 경쟁력과 물건을 빠르게 좀 사용하는 그 빠름을 결합한 혁신 BM을 가지고 융합을 해서 플랫폼화하는 이런 글로벌 되게 좋은 제안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만 하면은 이제 그 브랜딩이 약할 수 있으니 글로벌하게 다양한 그 행사라든가 어떤 얼라이언스라든가 또는 이런 좋은 발표라든가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해 가면서 하면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세계 그 열강에 지금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도 저쪽 분야에서는 지금 미스트랄 혼자 지금 저 그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고, 결국 미국 근데 재밌는 게 요새 미스트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스트랄을 지금 어 저희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는 오픈 AI, 유럽에는 미스트랄 하면서 양수 겹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 거느리듯이 흘려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만 갖고는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보험을 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 세계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뭐 중국끼리 지금 또 굉장히 또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그나마 지금 한국이 이제 뭐 네이버나 뭐 LG나 우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지금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메타가 이번에 그 새로 이제 그 라마 3를 하면서 그 GPU를 사는 게 거의 10조 가치를 사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현재 상황에서 거의 저희 경쟁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국가적으로 한번 뭐 국가 소브런 AI를 밀어주든지 뭐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국가적으로 달라붙어도 어려운 일을 뭐 네이버 혼자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제가 오늘 요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AI의 그 플랫폼 또는 AI의 파운데이션 모델 뭐 이런 걸로 승부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LLM 쪽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SLLM 쪽에서 저희 우리가 한번 이 버티칼 분야에 어떤 특정 분야에 우리가 잘하는 분야 쪽에 집중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승부를 내는 것이 현재로 봐갖고는 유일하게 보이는 니치 같아 보이고, 네, 네, 그 그냥 맞습니다. LLM에서 승부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 KGAF에서 뭘로 전 세계 애들하고 붙을까 하는 거에 한 가지 그 방향은,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무엇을 위한 AI인가. 결국은 인류하고 인간 중심의 인류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하는 거에 대한 그쪽 방향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AI를 그 활용하는 쪽에서 승부를 하는 것이 현재로 거의 유일한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네, 네. 어떤
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계속 따라만 다니지 않고 글로벌에 뭔가 리더십을 내려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에 대한 문제에 기술적인 방향보다 이 기술을 어디다 쓸 거냐는 거에 대한 목적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LLM이라고 하고 한 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그 뭐 정의에 따라 다 다르지만 지금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뭐 발표된 GPT-4 같은 이제 그런 걸 이제 한쪽 아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소형 모델들은 다 SLM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간 모델도 포함해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과 중간 모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인도가 지금 137조의 글로벌 자금이 향후 5년간 매년 인도를 몰릴 것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향후 경쟁력을 어떻게 보시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거 뭐 정말 그 무섭죠. 사실 인도의 그 엘리트 인력들의 수준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뭐 못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선제 같은 일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인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역할을 꼭 할 거라고 보여지고 한국 입장에서 이제 인도를 시장으로 볼 거냐, 경쟁자로 볼 거냐, 또 협력자로 볼 거냐 하는 이런 이게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이제 경쟁할 분야도 많이 생길 거고, 인도와 협력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생겨야 되고, 또 인도는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또 시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믹스해 갖고 정책적 방향을 봐야 되는데, 현재로 봐갖고는 지금 경쟁력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현재 그 패스트팔로우로서 전 세계 지금 좀 뭐 선진국까지 올라온 그 경쟁력은 대단히 훌륭했는데 그 경쟁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고 결국 이제 퍼스트 모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혁신 경쟁력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인도를 잘 활용하는 쪽에 대한 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도가 생각보다 금방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지만 결국은 뭐 제품이나 뭐 서비스가 나오려면 뭐 똑똑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그 전반적인 국민 수준 또 사회 제도 수준 뭐 거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카스트라고 하는 이 사회의 어떤 성장 사다리를 막고 있는 이런 그 카스tom 제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미국이 인도가 그런 걸 완전히 철폐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뭐 인도가 무서운 나라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의 그 잔재들을 뭐 할 수 없다면 또 상당히 제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도와의 문제는 다 이 경쟁력은 뭐 그런 정도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대한 내용의 큰 결을 바닥서부터 하나하나 짚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워낙 크고 또 무겁다 보니까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혁신은 작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각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결합을 해서. AI가 모든 걸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 이제 AI고 AI가 AI 대전환으로 이제 모든 걸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론 앞으로 AGI라는 게 이제 그 또 하나의 언제 나올 거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겠지만 일단 뭐 인간도 뭐 학습하면서 배우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결국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결국 이제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지금 그이 뭐 AI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뭐 모든 분야가 다 AI를 잘 적용하고 활용하는 나라로 잘 활용하는 나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요즘 뭐 그야말로 닥치고 AI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그럼 과연 AI만 적용하면 적용할 수 있냐?
그럼 대한민국이 AI를 잘할 수 있는 나라냐? 그러려면 이제 AI를 잘 가르치고 또 AI를 이해도가 높은 국민들을 많이 만든 소위 그 인재 양성 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부터 뭐 그러니까 물론 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코치를 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양성하려면 코치가 있어야 되니까 코치를 양성하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KJAF 아카데미 시작하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그 코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기업 네, 입장에서 뭘 적용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그러니까 네, 코치가 없다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한거든요. 네, 그래서 코칭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그 코치 한 사람을 양성하면 100명의 또 이제 그 소위 마이스터가 나오면 이 어플란티스가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도제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제 이제 전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인재 양성 계획이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저는 굉장히 불안한 게 하나 뭐냐면 한국이 저는 AI 요새 일본도 요새 가보면 일본 AI 난립니다. 난리인데 일본이 AI를 잘할까요? 한국이 AI를 잘할까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에 디지털 전환은 일본이 늦다고 하잖아요. 그 일본이 사실 디지털 전환이 늦어요. 늦는데 하기만 하면 저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이 저는 기업들한테 뭐 AI 전환이든 뭐 데이터 전환이든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뭐 데이터 전환 그러면 무슨 뭐 큰 무슨 뭐 달러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시작은 모든 회사의 그 경영을 데이터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거다. 그럼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손으로 수집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동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거냐, 양질의 데이터를. 그것도 상당히 구조화돼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표준화돼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할 거야.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은 기업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유럽은 그래서 아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은 기업이 이노베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정부가 레귤레이션을 하든 정부가 좀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저이 가이엑스 같은 뭐 이런 것 뭐 카테나엑스 이런 것 다 정부가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통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제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이 우리 KGIF에서도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시키고 구조화시킬 수 있느냐, 모델링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게 그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축적된 데이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유럽 일본 가면 축적된 데이터가 그냥 무궁무진합니다. 음, 이거를 사실은 저 뭐야 AI로 전환만 하면 그러면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무서워요. 데이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지금 데이터가 약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 좋은 거고 또 데이터라는 게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구조화되고 상당히 그 쓸 수 있는 데이터 소위 AI가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서두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